네, 10분간의 브레이크 타임 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또 우리가 2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2부 세션은요, 그 복합 여과판과 같은 환자의 그런 피폭 선량과 그런 화질 평가, 그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펫 스캐너, 그다음에 그 실버 세대의 그냥 근육 측정, 그다음에 어깨 관절 사이 같은 MRI 측정 같은 다양한 분야의 그런 논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총 7편의 그 구연 발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부의 그 좌장은요. 예전에 저도 많이 제가 좀 찾아가서 좀 여쭤보고 그랬었는데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강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교수로서 많이 이렇게 상담도 받고 했었던 교수님이시고요. 학생들이 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뭐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많이 귀감이 됐던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방사선과의 양현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6회 선진방사선학과 노송빛 온라인 학술제 2부 좌장을 맡은 동남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양현진입니다. 2부 세션 첫 번째 발표는 복합 여과판 위치 설정에 따른 환자 피폭 선량과 화질 평가라는 주제로 박지현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합 여과판 위치 설정에 따른 인체 팬텀의 피폭 선량과 화질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7조 발표자 박지은입니다. 오늘날 방사선과 X선의 발견으로 방사선 의학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중 일반 촬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일반 촬영의 검사 수는 점점 증가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약 2억 6천만 건에 이르렀고 이런 일반 촬영은 국내 의료 방사선 검사 종류 중 가장 피폭 선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 시 방사선에 의한 환자 피폭 선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저희는 여과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여과판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 형성에 필요한 평균 에너지의 증가와 피폭 선량과 영상의 대조도의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과판 2종류 이상을 붙인 복합 여과판은 여과판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고 저희는 복합 여과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 번호 29번인 구리와 13번인 알루미늄이 주로 복합 여과판에 많이 사용되고 이론상 구리에서 나오는 2차선을 알루미늄이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인 구리를 튜브 쪽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복합 여과판의 재질과 두께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영상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질 평가를 시행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재료로는 X선 발생 장치, 선량계, 두부 팬텀과 흉부 팬텀, 부가 여과판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2346mm와 구리 0.1, 0.2mm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여과판 위치에 따른 입사 선량 측정을 위해서 두부 촬영 시 선량을 측정하고자 아크릴 팬텀 10cm 설정 후 FFD를 100cm로 하였고 관전압 80kV 피크, 흉부 촬영 시 선량 측정 조건은 FFD를 200cm에 관전압 120kV 피크로 하였습니다. 두부와 흉부 촬영 둘 다 아크릴 팬텀 앞으로 20cm를 띄워 산란선의 측정을 배제시켰고 80과 120kV 피크 두 번 다 여과판의 순서를 바꿔서 입사 선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환자 입사 선량과 흡수 선량을 측정하고자 80kV 피크에서 FFD 100cm에 필름 입사 선량 3.97mr를 조건으로 설정하고 120kV 피크에서는 FFD 200cm에 필름 입사 선량 2.82mr로 조건 설정 후 입사 선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번 실험 역시 복합 여과판의 구리와 알루미늄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인 화질 평가는 80kV 피크에서 FFD 100cm에 120kV 피크에서는 FFD 200cm로 하여 아크릴판 10cm를 놓고 그 위에 선량계를 놓고 촬영하여 이외의 선량과 부가 여과판의 조건은 피폭 선량 측정 실험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프로그램은 팍스와 이미지제이를 사용하였고 이 그림과 같이 중심 ROI 1개 부위와 3개 부위의 백그라운드 ROI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과 사진의 부위마다 10번씩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SNR과 CNR을 위의 식에 대입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영상평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육안상의 차이를 보기 위해 두부와 흉부 패턴을 촬영하였습니다.
두부 촬영에서는 FFD 100cm의 여과판 논, 구리 0.1, 알루미늄 4.0의 복합 여과판 조합을 사용하였고, 흉부 촬영에서는 FFD 200cm의 두부 촬영과 동일한 여과판의 조합으로 촬영을 시행하고, 이 실험 역시 복합 여과판의 구리와 알루미늄의 위치를 바꾸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실험 결과로는 위 표를 보듯이 여과판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입사설량의 측정 경과 논일 경우 55.23mm 렌트겐이었으나 구리 0.2와 알루미늄 4.0의 복합 여과판의 조합에서는 11.67과 11.60으로 여과판의 유무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볼 수 있었지만 여과판의 위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 역시 복합 여과 유무에 따라 80kV 피크에서는 0.4에서 0.5mg, 120kV 피크에서는 0.2mg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80kV 피크에서 여과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과판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는 0에서 0.1mg 정도의 차이만 보여 흡수설량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리암페어 세크 값을 2.5배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과판 사용으로 흡수설량이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 결과 역시 복합 여과를 구리를 알루미늄보다 앞에 위치시켰을 때 80과 120kV 피크에서 모두 CNR과 SNR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J로 평가 시 80kV 피크에서는 SNR과 CNR에서 구리가 앞에 위치할 때 큰 값이 나왔으나 120kV 피크의 경우 구리가 앞에 위치한 것이 더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실험 결과로 위 사진은 복합 여과판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위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위 사진에 의하면 여과판을 사용하지 않은 영상은 대조도가 좋은 것으로 보이나 복합 여과판 구리와 알루미늄 사용 시는 시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 실험들로 복합 여과판 사용 시 복합 여과판의 위치 설정에 따른 환자 흡수 설량과 화질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여과판 사용과 미사용 시의 동일한 농도를 내기 위한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즉 장치 부하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실제 신체 조건과 팬텀에 의한 실험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질 평가의 실험 결과 중 이미지 J 프로그램 사용 시 결과값 경향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여과판의 사용으로 입사설량은 평균적으로 43.23%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사진 농도를 일정하게 하는 조건에서 여과판의 위치를 바꿨을 때 환자 흡수 설량은 평균적으로 80과 120kV 피크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값을 보였는데, 이로 보아 여과판의 위치와 환자 피폭 설량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화질 평가 측면에서 높은 원자 번호의 여과판, 즉 구리가 앞에 위치할 때 화질 저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팬텀 영상에서 시각적 평가 측면에서는 복합 여과판 순서에서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복합 여과판의 위치 설정에 따른 환자의 설량 영상 평가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화질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기에 높은 원자 번호의 여과판을 튜브 쪽에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이번 실험의 결론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실험 결과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복합 여과판의 사용으로 환자 입사 설량을 감소시키고 복합 여과판 사용 시 원자 번호가 높은 구리를 튜브 쪽으로 놓았을 때 화질 저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좋은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 설량과 흡수 설량을 측정을 했을 때 80kVp와 120kVp 모두 아크릴 10cm로 측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80과 120kV 피크 각각 머리와 흉부 팬텀을 촬영한 건데, 흉부 팬텀의 PA 촬영 시에는 공기가 많아 흡수가 적기 때문에 10cm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머리 팬텀에서도 머리를 라테랄로 두어서 그때 두께가 10cm여서 둘 다 10cm로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은 좋은 논문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복합 여과판 사용 시에 관절유량이 증가했는데 실제 환자한테도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복합 여과판 사용 시 관절유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흡수설량은 줄었다는 저희의 결과로 보아서 그렇게 해야 하고, 복합 여과판 사용 시와 미사용 시에 동일한 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관절유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논문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자와 조원들 그리고 지도하신 교수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발표는 8조이고요. 디시전 매트릭스 기반 하이브리드 펫 MRI의 폐암 진단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김유미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판정행렬 기반 일체형 펫 MRI의 폐암 진단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유미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 병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해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폐암의 사망률은 약 23%로 전체 암 중 가장 높습니다. 폐암은 이미 늦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워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이 우선시됩니다. 폐암 진단 방법으로는 엑스레이, MRI, 펫CT, CT 등이 이용되어 왔는데 이 중 펫은 분자 크기의 종양을 발견하기에는 용이하지만 해부학적 정보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단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펫과 CT 또는 MRI를 결합했으나 펫CT는 폐암에서 펫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펫 MRI는 대사 이상을 검출하는 능력이 우수한 펫과 연부 조직의 해부학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MRI를 결합하여 폐암 진단에서 높은 진단적 가치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일체형 펫 MRI 기기가 점차 보급되는 추세로 펫 MR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의 실증적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양 진단의 정확도가 높은 혈액학적 검사로 암의 예후 판정을 위해 임상병리과에서 사용되는 종양 표지자 검사인 CA를 골든 데이터로 설정해 국내 폐암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정행렬 도구를 이용해 펫 MRI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폐암 진단에 대한 임상적 가치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실험군 선정입니다. 본 연구는 1년간 서울대병원을 내원한 환자 중 남성 124명, 여성 41명, 총 인원 16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평균 연령과 키 몸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18FFDG를 킬로그램당 5.18메가베크렐의 양으로 계산해 병원에서 정맥 주사하였으며 전처치는 BST를 160mg/dL 미만으로 유지하고 검사 전 최소 6시간 이상 MPO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 장비로는 서울대학교 병원 해기학과에 있는 지멘스사의 3테슬라 일체형 펫 MRI 장비를 이용해 진행하였습니다. MRI 신호를 얻기 위해 코일을 장착하고 전신을 스캔해 얻어진 데이터를 감세 보정과 반복 계산법을 통해 재구성 영상으로 얻어내고 이에 ROI를 설정하여 SUV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연구를 통한 펫과 MRI의 파라미터와 조건에 대한 표이며 펫에서는 산란 보정을 하였고 MRI에서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의 통계 분석입니다. 악성도를 반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SUV를 작은 크기 병변이 과소평가되는 부분체적 현상을 고려해 SUV 맥스 값으로 분석하였으며 측정자의 주관적인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설정 기능을 통해 ROI 카운트의 최소 역치를 40%로 세팅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실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T테스트 모수 검정법을 적용해 P값이 0.05를 초과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A 측정값이 4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양성, 2.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음성으로 구분하였고 펫 MRI 측정값은 SUV 맥스 값이 4를 초과하는 경우 양성, 1.5 미만인 경우를 음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때 실험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호한 기준은 배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골든 데이터로 설정했던 CEA 검사 결과 양성은 84건, 음성은 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펫 MRI 검사 결과 양성은 82건, 음성은 8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검사 결과인 CEA와 펫 MRI 검사 총 330건을 분석했을 때 양성과 음성 모두 P값이 0.05 이상으로 두 검사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통해 펫 MRI와 CEA의 진단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펫 MRI와 CEA의 판정행렬 기반 평가입니다. 판정행렬은 정확하고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평가 방법으로 저희는 2x2 판정행렬을 이용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펫 MRI 검사 방법의 성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5가지 지표가 이용됩니다. 여기서 예민도는 폐암이 있는 경우 양성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 특이도는 폐암이 없는 경우 음성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위 음성률은 폐암이 있음에도 음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을 말하고, 위 양성률은 폐암이 없음에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도는 질병의 양성과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진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 표는 CEA와 펫 MRI의 양성, 음성 결과를 가지고 진양성, 위양성, 위음성, 진음성을 계산한 것입니다. 앞에 분석한 결과를 통해 펫 MRI 검사 성능의 평가를 위해 5가지 지표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민도와 특이도가 높고 위양성률, 위음성률이 낮은 것으로 보아 펫 MRI가 폐암의 양성과 음성 진단에 높은 정확도를 가져 연구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폐암 진단을 위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직 골든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그 제한점으로는 골든 데이터인 CEA 수치의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것과 실험군 개별 상태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 흡연자의 CEA 검사 결과에 추가적인 검사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방사성 의약품의 방사 화학적 순도로 인한 실험적 오류와 장비의 종류와 영상 획득 조건의 차이, 폐암이 아닌 다른 질환을 보유한 실험 대상에서 폐암 진단의 한계, 비교를 위한 실험군의 표본수가 적고 실험 대상의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실험의 제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 결론입니다. 펫 MRI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높은 예민도와 특이도의 값을 보였고, 이를 통해 연부 조직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정보를 높은 해상력과 검출 능력으로 얻었습니다. 따라서 폐암 진단에서 펫 MRI의 이용은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검사 결과가 재현될 수 있고, 진단 성능의 잠재적 향상과 임상적 가치의 유용성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8조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폐암 진단에서 2x2 판정 행렬 도구를 통한 펫 MRI의 유용성에 대한 좋은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해기학을 배우진 않았을 텐데 아마 논문 준비하면서 공부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SUV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SUV는 표준 섭취 개수로 종양에서 FDG의 섭취 정도에 대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반정량적 평가 방법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투여된 동위원소가 체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배설되지 않았을 때의 조직 방사능 농도를 1로 두었을 때 관심 영역의 방사능 농도가 상대적으로 몇 배인지를 비교해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실험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호한 기준은 배제하셨다고 했는데 그 모호한 기준이 뭔가요? 수치가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알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따로 없고 실험군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CEA는 2.5에서 4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모호한 값으로 잡았고요. 펫 MRI의 경우는 1.5에서 4 사이의 값을 모호한 수치라고 생각해 배제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논문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발표자하고 조원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발표는 혈관 내의 스텐트의 분해능 향상을 위한 듀얼 에너지 CT 적용 시 적정 에너지 영역 분석이라는 주제로 최정호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혈관에 삽입된 스텐트의 분해능 향상을 위한 듀얼 에너지 CT 적용 시 적정 에너지 영역 분석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구조 발표자 최정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장치인 듀얼 에너지 C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CT 장치인 싱글 에너지 CT는 X선원이 물질을 투과한 농도값을 CT 넘버로 변환하여 영상화합니다. 물질을 투과한 X선의 평균 에너지가 증가하는 선속 경화 현상에 의해 흐림이 발생하여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듀얼 에너지 CT는 서로 다른 X선이 물질을 투과하고 투과 후에는 감역된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여 단일 에너지 파형에 의해 물질이 구별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GSI라고 하는 잼스톤 스펙트럴 이미징 기능을 이용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 사이에서 전력이 빠르게 전환되어 조직을 특성화하고 금속 인공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또한 단일 스캔에서 두 가지 수준의 X선 출력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재구성하여 영상을 비교하고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듀얼 에너지 CT의 원리 및 기능을 이용하면 싱글 에너지 CT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 후 CT 스캔 시 혈액에 비해 고밀도인 조영제와 금속 스텐트로 인해 화질 저하 현상이 생겨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연구에서는 혈관에 삽입된 스텐트의 분해능 향상을 위한 듀얼 에너지 CT 적용 시 적정 에너지 영역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실험 순서는 먼저 AAPM 퍼포먼스 팬텀을 이용한 CT 장치의 공간 분해능을 평가하고 GSI 기능을 이용한 스펙트럴 커브 분석 및 SNR과 CNR을 측정한 뒤 마지막으로 이미지 J를 이용한 플롯 프로파일 분석, 이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CT 장치와 AAPM 팬텀입니다. 다음으로 스텐트는 제노스사의 심장혈관에 삽입하는 스텐트이며 직경은 3.75mm, 길이 28mm의 스텐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자체 제작 팬텀, 조영제, 식염수입니다. 조영제는 이오메론 350을 사용하였고 식염수는 WGO사의 WGCG 10ml 식염수를 사용하였으며 식염수와 조영제는 실험을 위해 10대1 비율로 희석하여 혈관 팬텀에 주입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스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후 듀얼 에너지 CT의 GSI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로 먼저 AAPM 팬텀 스캔 결과입니다. 스캔 결과 공간 분해능 평가 합격 기준인 1.0mm 이하의 영역 모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염수와 조영제를 10대1로 희석하여 혈관 팬텀에 주입한 뒤 싱글 에너지 CT 스캔 후 CT 넘버를 확인한 결과 1710 파운드스필드 유닛으로 나타났고 이를 듀얼 에너지 CT의 GSI 기능을 이용하여 스펙트럴 커브를 분석한 결과 40에서 140kV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영역 중 싱글 에너지 CT와 가장 유사한 CT 값으로 분석된 구간은 60에서 90kV로 나타났습니다. 이 에너지 영역에 해당하는 영상을 활용하여 동일 위치와 동일 크기의 ROI를 그린 뒤 다음 식을 이용하여 SNR과 CNR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SNR은 60kV에서 75.46, 70kV에서 56.75, 80kV에서 31.97, 90kV에서 21.94로 나타났고 CNR 분석 결과 60kV에서 77.09, 70kV에서 58.10, 80kV에서 32.67, 90kV에서 21.59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J를 이용한 플롯 프로파일 분석 결과로 스텐트 외부와 내부의 구분 정도를 시각적으로 평가하였으며 60, 70, 80, 90kV의 에너지 영역에서 모두 명확히 구분되는 트레이스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혈관에 스텐트가 삽입된 경우 싱글 에너지 CT에서 발생하는 화질 저하 현상을 개선하고자 듀얼 에너지 CT 에너지별 영상 구현 기능인 GSI 기능을 활용하여
가장 화질이 우수하게 구현되는 적정 에너지 영역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지 제이를 이용한 플롯 프로파일 분석에서 60에서 90kV 에너지 영역 모두 스텐트 외부와 내부가 잘 구분되었으며 분해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지만 특히 60kV 에너지 영역에서 SNR과 CNR 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험에 대한 고찰 및 결론입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실제 인체가 아닌 팬텀을 사용한 점, 혈액과 조영제의 희석 비율에 대한 분석 부족, 혈액과 식염수의 성분 차이 등 임상에서 진행되는 인체 대상 CT 검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저희 실험의 한계점입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는 혈관 내 스텐트로 발생하는 영상 흐림 현상을 듀얼 에너지 CT를 적용하여 에너지 분석을 통한 적정 에너지의 영상 활용 시 영상의 흐림 현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임상 실험 등을 진행하여 스텐트가 삽입된 혈관 CT 촬영을 한다면 기존 싱글 에너지 CT 영상보다 화질이 우수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혈관 내에 스텐트를 삽입했을 때 듀얼 에너지 CT를 이용한 영상의 분해능 향상을 위한 적정 에너지 영역이 60에서 90kV 영역의 에너지 영역의 분해능이 모두 우수하게 평가된 것에 대한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스텐트의 분해능 향상을 위해 듀얼 에너지 CT를 실험 주요 장치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듀얼 에너지 CT를 실험의 주요 장치로 선정한 이유는 기존 싱글 에너지 CT와는 달리 듀얼 에너지 CT는 서로 다른 선원을 이용해 에너지 영역별로 구현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싱글 에너지 CT 스캔 영상보다 화질이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듀얼 에너지 CT를 실험의 주요 장치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보면 스펙트럴 분석에서 적정 에너지를 찾은 것 같은데 왜 추가로 CNR과 SNR을 이용해서 비교 분석하였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스펙트럴 커브 분석 시에 60에서 90kV 영상이 적정 에너지 영역 범위로 나타났지만 보다 분해능이 우수한 영역을 찾기 위해서 SNR과 CNR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CT를 1학년은 아직 듣지 못하고 2학년도 아직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좋은 논문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논문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자하고 조원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실버 세대의 근육 면적 측정을 위한 정량적인 CT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평가라는 주제로 이선지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 세대의 근육 면적 측정을 위한 정량적인 CT 데이터의 활용의 유용성 평가에 대해서 발표할 이선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 기준 15.7%, 2025년에는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실버 세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학적으로도 실버 세대에 초점을 둔 여러 질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CT를 이용한 질병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T 검사는 엑스레이를 이용해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고 재구성하여 인체의 단면 관찰이 가능합니다. CT 영상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CT 넘버는 픽셀의 상대적 성감약 개수를 측정한 후 25도씨의 순수한 물을 0으로 설정한 것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밀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CT 특수검사 방법인 패책 CT의 원리는 CT 넘버 범위를 지방의 범위인 -150에서 -50 하운스필드 유닛으로 설정하여 체지방 면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CT 넘버 범위를 근육의 CT 넘버 범위 중 50에서 100 하운스필드 유닛으로 적용한다면 근육의 면적 측정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근육 면적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실버 세대의 근육 면적 측정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 CT 데이터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료 및 방법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장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팬텀입니다.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한 플러그 형태의 팬텀을 삽입하여 측정하는 조직 등가 물질로 구성된 티슈 캐릭터라이제이션 팬텀과 실제 근육에 해당하는 부위를 장치가 정확히 구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자세 유지에 크게 관여하는 척추세형근 부위와 나이 증가에 따른 감소율이 큰 넙다리근 부위와 유사한 돼지의 척추세형근 넙다리근 부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면적 측정 및 분석입니다. 먼저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근육의 CT 넘버를 장치가 정확히 구현하는지 알아보았으며 근육의 CT 넘버 범위에 포함되는 하운스필드 유닛 값을 가지고 있는 리버 플러그를 티슈 캐릭터라이제이션 팬텀에 삽입 후 스캔한 XR 영상에서 플러그의 면적을 측정하였습니다. 면적 측정은 CT 넘버 범위를 50에서 100 하운스필드 유닛으로 적용한 머슬책 분석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실험에 적용할 근육 면적 측정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체와 구성이 유사한 돼지의 사체를 이용하여 척추세형근, 넙다리근에 해당하는 부위를 장치가 정확히 구현하는지 확인하였고 스캔 후 획득한 XR 영상에서 머슬책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근육 면적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임상에서 촬영한 CT 영상 데이터 중 척추세형근과 넙다리근이 가장 정확히 스캔된 XR 영상을 선정하여 머슬책 분석 방법으로 근육 면적을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먼저 CT 넘버의 유사성 분석을 위해 실험 방법에 적용한 티슈 팬텀과 동물 데이터 그리고 임상 데이터에서 설정하여 측정된 CT 넘버가 유사한지 동일한 면적의 ROI를 20회 그려 측정 및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픽셀 밸류의 유사성 분석을 위해 실험 방법에 적용한 티슈 팬텀과 동물 데이터 그리고 임상 데이터에서 설정하여 측정된 픽셀 밸류가 유사한지 이미지 J 프로그램에서 근육에 해당하는 위치의 동일한 면적의 ROI를 20회 그려 측정 및 분석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머슬책 분석 방법을 사용한 면적 측정 결과입니다. 티슈 팬텀에 삽입된 플러그의 면적 측정 결과 총 면적 중 93.6%가 감지되었습니다. 동물 척추세형근의 면적 측정 결과 총 면적 중 56.5%가 감지되었습니다. 동물 넙다리근의 면적 측정 결과 총 면적 중 67.3%가 감지되었습니다. 임상 영상의 척추세형근 면적 측정 결과 42세 경우 총 면적 중 34.7%, 86세 경우 총 면적 중 42.9%가 감지되었습니다. 임상 영상의 넙다리근 면적 측정 결과 42세 경우 총 면적 중 27.8%, 86세의 경우 총 면적 중 8.3%가 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CT 넘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실험 방법에서 적용하여 측정된 CT 넘버의 유사성을 보기 위한 통계 분석 결과 P-밸류는 0.57로 0.05 이상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사하게 측정되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픽셀 밸류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실험 방법에서 적용하여 측정된 픽셀 밸류가 유사한지 이미지 J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사성을 보기 위한 통계 분석 결과 P-밸류는 0.77로 0.05 이상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사하게 측정되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찰입니다. 회책 분석 방법은 획득한 CT 영상 정보를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 없이 체지방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형해 실버 세대의 근육 면적 측정에서 머슬책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CT 영상의 한 단면만으로도 상대적인 근육 면적을 측정하여 실버 세대의 근 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육 면적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고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인체가 아닌 대체 물질을 사용하여 실제 인체와 유사하지만 CT 넘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상 영상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유의성을 분석하였고 표본의 부족으로 인해 성별, 연령별 분석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설레 연구에서 근육의 CT 넘버는 -29에서 150 하운스필드 유닛이라는 점과
성인 평균 간의 CT 넘버는 약 40에서 70 하운스필드 유닛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근육의 CT 넘버를 50에서 100 하운스필드 유닛으로 이미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티슈 팬텀의 면적 측정에서 근육의 CT 넘버 범위에 포함되는 리버 플러그를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상 영상의 넙다리근 면적 분석에서 인공관절 삽입 환자의 근육 면적 측정 분석 결과 총 면적 중 4.2%인 921제곱밀리미터로 측정되어 사람의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작은 근육 면적도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팬텀과 동물의 근육 면적 측정, 사람의 근육 면적 측정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사하게 측정되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성별, 연령별 분석과 근육 면적에 대한 표준 지표를 설정한다면 실버 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게 추가적인 방사선 피폭 없이 근육 면적의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CT 데이터를 이용한 근육 면적 측정의 유용성에 대한 좋은 논문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살펴보면 실험 방법 중에 대퇴부와 기립근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을 이용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인체의 기립근은 자세 유지에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나이 증가에 따른 변화가 적지만 넙다리근은 다른 부위에 비해 조기의 연령에 따른 감소율이 크고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 넙다리근과 기립근을 사용하여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흔히 사용 중인 인바디로도 전신 근육량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시하신 방법이 인바디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점이 더 우수한지를 묻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CT를 이용한 체지방 측정은 인바디보다 정확도가 높아서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체지방 측정 CT의 경우 복부의 한 단면 영상을 이용한 체지방 측정으로 전체 체지방과 비례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근육 면적 측정도 유사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머슬책 분석 방법은 해당 부위의 면적에 대한 실제 근육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면적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쪽까지는 제가 2개씩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넉넉하다고 해서 선재 학생에게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논문의 결론에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성별, 연령별, 근육 면적의 표준 지표를 설정한다고 하였는데 표준 지표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육의 표준 지표 설정은 인체의 기립근 중앙부인 셋째 허리뼈 중앙부와 대퇴근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 표분수를 들려 10대부터 80대까지의 여성과 남성의 근육 면적을 정상 범위를 설정하여서 측정된 근육 면적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네, 3학년이어서 국가고시도 준비하는데 논문까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긴 시간 동안 논문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원들과 발표자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발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흉부 LDCT의 선량 및 영상 화질 평가라는 주제로 김정률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조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흉부 LDCT의 선량 및 영상 화질 평가의 발표를 맡은 2학년 김정률입니다. 본 논문의 실험은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협조받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평균 6.2% 증가했고 피폭 선량은 7.6% 증가했습니다. 특히 CT에 의한 집단 유효 선량은 2019년 기준 약 48,600 맨시버트로 이는 2016년 36,900 맨시버트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치이며
4년간 연평균 9.6%씩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폐암 검진에 저선량 흉부 검사법인 로우도즈 CT가 도입되어 선별 검사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무증상기의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 검사에서는 오히려 필요 이상의 피폭 선량을 증가시켜 그 효율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I 기반의 딥러닝을 통한 영상 재구성법, 즉 DLIR 기법을 적용해 낮은 선량에서도 우수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DLIR 알고리즘을 기존의 로우도즈 CT에 적용하여 더 낮은 선량으로 기존과 동일한 화질의 영상 구현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에서 비교하는 세 가지 재구성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EP는 필터 보정 역투형법으로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재구성 기법이었으나 적응식 통계적 반복 재구성법인 에이서가 등장하며 현재는 에이서 기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후 개발된 DLIR 기법은 최근 여러 실험과 더불어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 기술입니다. 그럼 DLIR 기법이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LIR은 Deep Learning Image Reconstruction의 약자로 딥러닝을 통한 영상 재구성법입니다. 머신러닝을 토대로 A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수만 개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시각적으로 가장 우수한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최신 기술로 저희 논문에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재료 및 방법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미국 G사의 256 슬라이스 멀티 디텍터 로우 CT 레볼루션 기기를 사용했고,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선량 측정의 아크릴 팬텀, 화질 평가의 럭맨 팬텀을 사용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선량 측정 방법입니다. 실험 시 관전압을 변화시키며 관전율은 20에서 70mA 사이의 스마트 MA를 고정 후 아크릴 팬텀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사방향에서 이온 챔버를 이용해 선량을 측정한 후 CTDI 웨이트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화질 평가 방법입니다. 앞서 실험한 바와 같이 관전압을 변화시키며 관전율은 고정의 스캔한 영상을 FEP, 에이서, DLIR 기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후 럭맨 팬텀의 어깨뼈 뒤 조직부와 기관 분기부에서 ROI를 그려 각각 SNR, CNR을 측정하였고, 또한 구조적 유사지수인 심을 이용해 정량적 화질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SNR과 CNR을 측정할 때 그린 ROI는 어깨뼈 뒤 조직부, 기관 분기부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심에 대해 생소하실 텐데, 심이란 Structural Similarity Index 맵의 약자로 기존 영상과 재구성한 영상의 휘도, 대조도 및 구조를 측정하는 구조적 유사지수입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과 재구성한 영상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두 영상 간의 정량적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을 분석할 때 비교한 두 영상의 에러맵이 하얗게 날수록 심값이 높을수록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대조군의 영상과 재구성한 영상이 완전히 일치하면 심수치는 최대값인 1이 나오고, 저희 연구의 화질 평가에서 원본 영상과 비교했을 때 재구성된 영상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선량 측정 결과입니다. 위 표와 같이 CTDI 웨이트 값이 관전압 변화에 따라 0.52 마이크로그레이에서 1.72 마이크로그레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화질 평가의 대조군으로 설정한 120kV 피크의 FEP 스캔 시 선량은 3.02 밀리시버트였고, 기존 일반 CT의 유효 방사 선량이 약 7 밀리시버트, 로우도즈 CT가 약 0.6에서 1.5 밀리시버트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어깨뼈 뒤 조직부의 화질 평가입니다. 럭맨 팬텀을 스캔하여 FEP, 에이서, DLIR 기법으로 재구성한 영상에서 동일 부위의 ROI를 그려 SNR, CNR을 측정해 비교 분석한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였고, DLIR 기법을 적용한 영상에서 SNR, CNR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어깨뼈 뒤 조직부의 화질 평가입니다. 다음은 기관 분기부의 화질 평가입니다. 이전 실험과 같이 럭맨 팬텀을 스캔하여 재구성한 영상에서 동일 부위의 ROI를 그려 SNR, CNR을 측정해 비교 분석한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 분기부의 측정값 또한 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였고, DLIR 기법을 적용한 영상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럭맨 팬텀을 스캔 후 FEP, 에이서, DLIR 기법으로 재구성한 영상에서 심값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대조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kV 피크에서 촬영한 FEP 영상으로 설정했으며 SNR, CNR과 같은 부위에서 심값을 측정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심값이 증가했고, 세 영상 중 DLIR 기법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국내 CT 검사 건수, 집단 유효 선량과 더불어 기존 로우드 C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DLIR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DLIR 기법을 사용한 영상의 선량이 월등히 낮게 측정되었고 SNR, CNR, 심과 같은 종합적인 정량적 화질 평가에서도 DLIR 기법이 가장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즉 DLIR 기법을 활용했을 때 더 낮은 선량으로 더 우수한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구 중 느낀 제한점 또한 있었습니다. 시험 시 DLIR 기법을 팬텀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 인체에 적용한다면 환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결과가 변할 수 있고 AI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임상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기존의 CT는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피폭 선량을 증가시켜야 했지만 DLIR 기법은 피폭 선량을 낮추고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기존의 틀을 깬 혁신적인 영상 재구성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딥러닝의 발전으로 향후 추가 임상 연구와 더불어 DLIR 기법이 의료계에 더욱 보편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의 피폭 선량 감소뿐만 아니라 CT를 통한 검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선량 흉부 CT 프로토콜에 DLIR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기존의 저선량 흉부 CT보다 낮은 선량으로 환자의 피폭 선량을 감소할 수 있다는 좋은 논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와 그다음에 딥러닝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것에 대한 것을 논문 준비하고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DLIR 기법이 실험에서 어떻게 적용된 건지 묻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저희 실험은 관전압을 변화시키며 동일 선량으로 촬영한 영상을 FEP, 에이서, DLIR 기법으로 재구성해 화질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딥러닝 알고리즘은 수천 개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시각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영상으로 보정해주는 AI 기반의 DLIR 기법으로 FEP, 에이서 기법과 비교하고 선량 감소 및 화질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DLIR 기법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DLIR 기법이 임상에서 더욱더 적용된다면 저희 실험에서는 CT에만 적용했는데 엑스레이를 통한 일반 촬영이나 또는 유방 촬영, MRI나 초음파 같은 파트에서도 저희가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실험에 적용한 스마트 미리암페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스마트 미리암페어는 피사체의 신체 조건이나 감쇄를 고려해서 자동으로 선량을 조절해주는 일종의 자동 노출 제어 장치인데 해당 실험에서는 저선량 흉부 CT 조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20에서 70 미리암페어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는 실제 임상에서 흉부 로드 CT 촬영 시의 조건과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논문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발표자하고 그다음에 조원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2개조 남았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조금만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어깨 관절 사이 관상면 자기 공매 영상 검사 시에 적절한 숙임각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이경준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깨관절 사위 관상면 자기 공명 영상에서 적절한 숙임각에 대해 발표할 이경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현대인의 야외 활동과 테니스, 헬스 등과 같은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운동으로 인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깨 병변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환자의 수가 통계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새 약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깨의 힘줄인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근육이나 힘줄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염증과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근육이 퇴행하거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은 건강한 일반인의 어깨 영상이고 다음 영상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영상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영상의 특징은 파열 부위가 하얗게 나타나고
금이 간 것처럼 가늘게 선이 나타납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초음파, MRI 등이 있는데 MRI는 다른 방사선 검사 기법에 비해 밀도가 비슷한 인체 연부 조직의 높은 대조도와 형태적, 기능적 정보를 비침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MRI 고유 인자로는 T1 강조, T2 강조, PD 강조 영상 등이 있으며 그중 T2 강조 영상이란 T2에 의한 조직 간의 서로 다른 신호 강도 차이를 강조한 영상으로 물 성분이 하얗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PD 강조 영상은 조직의 전체적인 SNR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립 앵글이란 종자와 성분을 횡자화시키기 위해 경사 에코에서 1에서 89도 사이의 임의의 각도를 여기시키는 RF 펄스를 의미하며 플립 앵글이 클수록 SNR과 CNR이 증가하지만 부분 용적 효과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질이 높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플립 앵글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저희 연구는 어깨 병변 의심 환자의 숄더 오블레이 코로나 MRI 검사 시 T2 강조, PD 강조 영상에서 플립 앵글의 변화에 따른 평균 SNR과 CNR을 측정한 후 영상의 질을 평가하여 최적의 FA를 찾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15명, 여자 15명, 총 3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1.5 테슬라 MRI와 데이터 획득을 위해 페이스드 어레이 숄더 코일이 사용되었습니다. MRI의 부가인자 중 플립 앵글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고정시키고 영상 획득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회전근개 파열의 대표적 호발 부위인 SST 부위를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신호 강도를 측정하였고 플립 앵글을 30도씩 증가시켜 PD 강조 영상 총 6장을 획득하였고 유사도 평가를 위해 레퍼런스 영상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FA 110도로 설정하여 획득하였습니다. T2 강조 영상 역시 같은 방법으로 6장의 영상을 획득하였고 유사도 평가를 위해 레퍼런스 영상은 FA 160도로 설정하여 획득하였습니다. 각각의 신호 강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SNR과 CNR을 계산하였고 획득한 영상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의 3명, 방사선사 5명, 총 8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PD 강조, T2 강조 영상을 제시하여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하였고 5가지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레퍼런스 영상의 차이의 유사함을 알아보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별로 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신호 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PD 강조 영상은 120도, T2 강조 영상은 150도에서 신호 강도가 레퍼런스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SNR 항목입니다. PD 강조 영상 120도에서 33.31, 레퍼런스 이미지 35.46으로 FA 120도에서 레퍼런스 이미지와 유사한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T2 강조 영상에서는 150도에서 19.15, 레퍼런스 영상 21.1로 FA 150도에서 가장 유사한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CNR 항목 또한 PD 강조 영상은 120도, T2 강조 영상은 150도에서 각각 레퍼런스 영상과 가장 유사한 값이 도출되었습니다. 5개의 항목에서의 정성적 평가입니다. PD 강조 영상 120도에서 레퍼런스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점수를 얻게 되었고 FA 값이 증가할수록 그 점수 또한 증가하다가 120도 이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2 강조 영상 또한 150도에서 레퍼런스 영상과 가장 비슷한 점수를 얻었고 FA 값이 증가할수록 그 점수 또한 증가하다가 150도 이후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FA 값이 증가하게 되면 SAR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SAR을 측정하지 못한 것과 연구에서 사용한 30도의 간격의 각도보다 더 세세한 각도차를 설정하였다면 더욱 자세한 SNR과 CNR 값을 얻어 영상의 질을 평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숄더 오블릭 코로나 검사 시
최적의 플립 앵글을 증명하기 위해 파라미터들을 고정하고 플립 앵글을 변화시켜 SNR과 CNR을 측정해 본 결과 PD 강조 영상에는 120도, T2 강조 영상에서는 150도에서의 영상이 각각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평균값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값을 통해 최적의 질을 나타내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플립 앵글 값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깨 관절 사이 관상면 검사를 했을 때 적절한 숙임각이 플립 앵글이죠. 숙임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원에 만약에 1, 2학년 학생이 속해져 있었다면 이 MRI를 미리 공부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면 SSTV를 ROI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파열 시의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깨 병변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SST는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장 빈번하게 파열되는 근이므로 ROI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SSTV는 파열이 되면은 영상에서 하얗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MRI의 고유인자 T1 강조, T2 강조, PD 강조 이 세 가지 강조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T1 강조 영상만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T1 강조 영상은 이미 임상에서 플립 앵글이 고정된 값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T1 강조 영상을 제외하였고 임상에서는 T1 강조 영상은 플립 앵글은 90도로 설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쌀값이죠. SAR 값, 전자파 흡수율이란 무엇이고 그 값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SAR은 전자파 흡수율이라고 부르고 생체 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 비율을 뜻합니다. 만약에 높은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체온을 상승시키는 열적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화상이 입을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SAR 값은 억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논문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발표자하고 조원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만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36회 선진 방사선학과 노송빛 온라인 학술제 마지막 발표는 초음파용 겔 대체 물질로 소독용 알코올 겔의 적용 가능성 평가라는 주제로 김지현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음파 겔 대체 물질로 소독용 알코올 겔의 적용 가능성 평가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맡은 김지영입니다. 우선 발표 순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초음파 소개, 주제 선정 이유, 실험에 필요한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및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초음파 검사란 인체 생물학적 피해가 적은 비전리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초음파 겔은 프로브와 피부 간의 음영점을 감소시킨과 동시에 많은 양의 고주파를 입사시켜 프로브와 피부 간의 완전한 밀착과 윤활 작용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종이 티슈, 면 수건을 이용해 프로브를 닦아내고 이를 세척 시에는 알코올, 살균거즈, 항균 밀티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브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의 검사에 사용됨으로써 소독 시간이 부족하여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환자의 피부에 접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병원균이 발생할 수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해 프로브 소독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하이덴 연구와 보건복지부에서도 프로브 소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프로브 소독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갖고 업무의 효율성과 프로브 소독의 효과에 따른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손소독제의 활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손소독제는 구하기가 쉽고 살균 작용에 효과가 있어 초음파 겔 대체 물질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실험은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와 볼록형 프로브를 이용해 했으며 정도관령 팬텀을 이용해 초음파용 겔과
60, 70, 80 알코올계를 이용하였고 초음파 정도 관리 항목 중 데드존, 축축 방향 분해는 회색조, 민감도 이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영상의 화질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민감도와 회색조의 경우 이미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추가 시행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데드존은 정도 관리 팬텀과 프로브 경계에서 프로브 앞면으로부터 처음 확인할 수 있는 에코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불응 영역 검사 시 프로브 초점을 최근 거리에 위치시키고 5번째 표적이 중앙에 오도록 영상을 획득 후 9개의 표적이 모두 분리되어 나타났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축축 방향 분해능이란 초음파 빔의 축을 기준으로 세로, 가로 방향으로 배열돼 표적들을 분리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가 기준은 11개의 표적물 중 축축 방향으로 배열된 표적이 모두 명확히 분리되어 보여야 하며 표적은 1mm의 간격으로 0.5부터 1.0mm까지 축축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간격 오차는 0.5mm 이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실험은 초음파 결과 알코올계를 이용해 획득한 영상을 스캔하여 관찰자 5명이 표적 사이 간격을 각 10회 측정 후 초음파 결과 오차가 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회색조란 최소 밝기에서 최대 밝기까지 단계별로 설정돼 에코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측정은 프로브로 회색조 측정용 표적 6개가 모두 포함되게 스캔 후 이미지제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6개의 표적이 동일 면적의 ROI를 설정해 측정된 화소값을 일반 초음파계를 기준으로 알코올계를 사용하여 획득한 영상의 밝기차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민감도는 최대 깊이에 위치한 작은 물체의 약한 에코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실험은 초음파 결과 알코올계를 사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기준으로 5인이 주관적 평가를 시행하였고 이미지제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개의 표적 크기와 표적 간의 간격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데드존 결과입니다. 초음파계를 기준으로 알코올계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실험자 5인에게 9개의 표적이 모두 명확히 관찰되었습니다. 축방향 분해는 결과입니다. 표적 간격 오차를 구한 결과 모두 0.5mm 이하로 측정되어 합격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측방향 분해는 결과입니다. 표적 간격 오차를 구한 결과 모두 0.5mm 이하로 측정되어 합격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조 결과입니다. 평가 분석 결과 70% 알코올계가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6번째 표적까지 초음파 결과의 밝기 차이가 평균 4.7의 차로 가장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민감도 결과입니다. 시각적 평가에서 실험자 5인에게 8개의 표적이 모두 명확히 관찰되었고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미지제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표적 직경을 측정 분석한 결과 70% 알코올계가 초음파 결과의 차이에서 3.3mm의 차이로 가장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표적 간격을 정량적으로 측정 분석한 결과 70% 알코올계가 초음파계를 사용 시 표적 간격의 차이가 평균 1.5mm로 가장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연구는 화질 평가 위주로 진행되었고 실제 바이러스나 감염 매개체의 살면 효과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지 못해 아쉬운 면도 있었으나 병원이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소독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바이러스 살면 효과가 있는 알코올계를 실험에 적용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연구를 이용해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코올계 사용 시 프로브의 마모, 소독제의 증발과 보습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프로브는 알코올 80% 이상일 땐 마모가 되고 알코올 60, 70에서는 마모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독 효과 영상 구현 능력에서 60%에서 80%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60%에서 70%의 소독제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토코페롤이나 알로에를 첨가하는 소독제가 많이 출시해 소독제의 보습 문제는 해결되어 알코올계의 효율성은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결과로 초음파 결과 비교 시 유사한 화질 구현 능력이 있어 대체물질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70%의 알코올겔이 우수한 화질로 구현됐습니다. 따라서 알코올겔의 소독 효과와 피부 및 프로브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연구를 통해 보완해 시제품화한다면 초음파겔 대체물질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초음파겔 대체물질로 소독용 알코올겔의 적용 가능성 평가에 대해 논문 발표를 맡은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알코올겔의 초음파겔 대체 가능성에 대한 좋은 논문 잘 들었습니다. 초음파도 이제 3학년 때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논문 준비하면서 공부가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논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성분 사용 시에 프로브의 보호 커버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어떤가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연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80% 이상일 때는 마모가 진행되지만 저희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온 60%에서 70% 이상의 알코올을 사용했을 때는 마모가 심하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상에서 알코올 원액을 희석해서 프로브 소독 및 세척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토코페롤이나 알로에 추출물 등 보습 성분이 추가된 그런 알코올겔을 사용한다면 마모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에탄올 겔과 초음파용 겔의 기화 속도 차이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살짝 차이가 80%일 때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60%나 70%일 때는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가지고 네. 네. 괜찮은 기화 속도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만 영상의 60%에서 80%까지는 영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60% 정도 알코올을 사용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 제품의 상품화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저희가 일단 현재 저희는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초음파 영상에 대한 화질 평가 능력 위주로 평가를 했고요. 그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로 나중에 시중에서 추후 연구를 통해 상품화를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논문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발표자와 조원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36회 선진 방사선학과 노송빛 온라인 학술제 2부 학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1년 제36회 선진 방사선학과 노송빛 온라인 학술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방법으로 지금 학술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학술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총 7편의 그 논문이 발표된 2부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양현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학술 대회의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요. 잠시 10분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최종 시상식과 함께 논문 심사평 그리고 학술제 총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